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지대 119의 안전지킴이 아나운서 이가희입니다. 경찰청에서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46일간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단속한 결과 802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보복, 난폭 운전 사례는 연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시동을 걸던 여성의 차 앞으로 SUV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와 급제동을 걸었는데요. 이 SUV 차량이 사고 없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난 30대 여성 운전자가 10여 분간 3차례나 진로 방해를 하며 보복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난폭운전, 보복운전은 그 위험성도 높아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면 안 되는 도로 위의 폭력행위인데요. 오늘 안전지대 119에서는 이러한 도로 위의 안전은 물론 아찔하고 위험했던 화재와 긴박했던 구조 현장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사고 없는 서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안전복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든든한 시민지킴이 119 구조대와 함께 지금 출동합니다. 안전지대 119처럼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울시립대 도시방재안전연구소 부소장 이영주 교수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완연한 봄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양한 곳에서 화재 사고도 참 많았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만큼 또 조심해야 하는데요. 공동주택 화재의 3분의 1이 음식물을 조리하는 주방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방에서 불이 잘 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음식을 불에 올려놓고 네. 깜빡하고 그것을 벗어나거나 또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음식물이 넘치고 또 그런 상황인데도 가스는 또 계속 공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가스가 주방 가득 이렇게 채워지면서 화재라든지 폭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0년부터 5년간 발생한 서울 시내 화재 사고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은요. 네. 큰 불로 번지기 쉬운 아파트, 빌라 같은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화기를 직접 쓰는 음식점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불을 다루는 모든 분들은 각별한 주의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55분 서울 강서구 양천로에 있는 아파트 옥상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03동 옥상 중앙난방 배관 보관재에서 갑작스럽게 불이 나기 시작했는데요. 저녁 시간 난데없는 화재로 아파트 주민 50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의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20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불은 꺼졌습니다. 낮 12시 17분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에 있는 자동차 중고 부품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시커먼 연기를 동반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지고 있는데요. 급히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이 쉴 새 없이 호수를 쏘아댄 끝에 20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이 화재 사고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9개 점포 중 8개가 모두 전소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갑작스럽게 난 자동차 부품 점포 화재에 대한 정밀 감식을 벌이는 중입니다. 오후 2시 14분 서울 노원구 중계로에 있는 유치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갑작스런 화재로 놀란 아이들과 유치원 교사 75명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119 소방대원은 도착 즉시 건물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화재 진압에 나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1층 보일러실에 설치된 전기 온수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유치원에서 불이 나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현장이었습니다. 오전 11시 40분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 상황. 119 소방대원은 현장 도착 즉시 주변을 통제하고 화재 진압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1층 주차장 내부에서 불이 시작되면서 주변에 있던 박스와 의류에 불이 번지면서 불길이 커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화재 사고는 언제 봐도 정말 무섭고 안타깝습니다. 특히 가장 안락한 공간으로 느끼는 내 집에서 불이 난다면 더 위험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순간적인 부주의에 의한 화재는요, 집 안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네. 겨울철 가정 내 화재 원인이 전기장판, 과열 등으로 이런 난방에 의한 화재가 많았다면요, 봄철에는 습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건조해진 상태에서 작은 불씨라든지 스파크가 큰 불로 이렇게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주방 조리대에서 불이 나는 경우도 많지만요. 네.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서 가전제품 내부에서 이렇게 불이 붙는 전기 화재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가전제품 전기 화재라고 하면 냉장고, 전자레인지 같은 전기 제품에서 불이 잘 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주로 주방용 가전제품에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냉장고라든지 또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네. 또 그 뒤를 이어서 세탁기 이런 것들에서도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근데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서 불이 난 경우는 많이 들어봤는데 물을 많이 쓰는 세탁기에서 불이 많이 난다는 게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세탁기 화재 원인은 뭔가요? 네, 흔히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일 텐데요. 네. 세탁기에 너무 많은 빨래를 넣고 돌리게 되면요, 불이 날 수가 있습니다. 세탁기에 너무 많은 세탁물을 넣고 돌리면요, 네. 세탁기 통을 돌리는 이 모터에 무리가 와서 스파크가 나면서 전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네. 또 주로 습한 장소에 설치되는 세탁기 내부에 전기 합선으로 인한 스파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스파크와 세탁기 내부에 쌓인 다량의 먼지 덩어리가 만나면 마치 이 불쏘시개에 성냥불을 갖다 대듯이 쉽게 발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물을 많이 사용하는 세탁기에서도 불이 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네, 세탁기 화재라 참 생각지도 못한 세탁기 내부 모터 부분에서 발화가 시작되니까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세탁기를 사용할 때 탈수 시에 소음이 너무 심하다 싶으시면 교체를 하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네. 또 세탁물에서 떨어져 나온 먼지라든지 찌꺼기가 쌓인 상태로 이것이 이제 건조해지면요, 이런 먼지 덩어리에 전기 스파크, 불꽃이 튀게 되면 쉽게 발화되어 큰 화재로 커질 수 있는 만큼 세탁실은 항상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안락한 공간인 내 집 안에서 일어나는 화재 중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세탁기 화재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빨래를 돌릴 때는 세탁기에 너무 많은 빨래감을 넣어서 돌리지 말고 탈수할 때는 소음이 심하다면 세탁기나 모터를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탁실은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안전상 좋다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소한 것도 부주의하면 큰 화재로 번진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4시 27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앞 도로에서 버스와 오토바이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행하던 버스 오른쪽 부분을 추돌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버스 앞 타이어와 뒷 타이어 사이 중간 부분에 깔려 구조가 시급한 상황인데요. 119 구조대원들이 버스 밑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꺼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투 끝에 안전하게 구조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머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다방면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57분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에서 이번에는 택시와 3륜 오토바이가 추돌했습니다. 반포대교 북단에서 남단으로 가는 방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침을 막 시작하는 시간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저녁 7시 37분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에서 승용차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마포대교 북단에서 강변북로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났는데요. 119 소방대원의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달리던 차에서 불이 나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현장이었습니다. 방심과 부주의로 일어나는 사고는 도로에서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걸 보면 정말 아찔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 정부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또 국민안전처, 교육부와 합동으로요, 2016년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생명줄이라고도 불리는 이 안전띠를 생활화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현재는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좌석 동승자, 네. 또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전좌석에서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도로에서도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네, 생명줄인 안전띠 이것만 매도 교통사고 시 덜 다치고 또 사망 확률도 확연하게 줄어든 것까지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뒷좌석까지 안전띠를 매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뒷좌석에 타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안전띠를 확실히 매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운전자나 동승자나 잠시 귀찮다고 생명줄인 안전띠를 외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안전띠는 사고 위험에서 나를 구해주는 생명줄이라고 여기고요. 차 타는 즉시 안전띠를 착용하는 안전습관 몸에 익히셔야겠습니다. 밤 10시 55분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에 있는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베란다 난간에 앉아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떨어질까 위험천만한 상황. 급히 출동한 119 구조대원이 로프를 연결해 6층 베란다 난간에 앉아 있는 여성을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여성은 가슴 통증을 호소해 구조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마포대교 남단에서 분신 화재로 보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너를 이용한 분신 화재로 소방차와 구급차 등 차량 18대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분신 자살을 시도한 남성을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낮 12시 47분 서울 도봉산을 등산하던 60대 남성이 산행 중에 심정지가 발생해 산하구조대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도봉산 Y계곡 부근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진 남성을 119 산하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는 등 빠르게 응급처치를 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요. 날이 따뜻해지면서 산악사고가 급증하는 만큼 산행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봄철에는 화재에 이어 자주 일어나는 사고가 산악사고가 아닌가 싶은데요. 봄철 산악사고, 오늘은 어떤 부분을 체크해 주실 건가요? 네, 이맘때쯤 많이 일어나는 사고 1위가 등산 시 발생하는 산악사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오늘은 잘하면 약이 되고요. 또 잘못하면 독이 되는 이 산행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근데 교수님, 이 등산은 산을 오르고 내려오는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과 또 근력 강화, 심폐기능 강화는 물론이고 스트레스까지 없앨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독이 된다니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네, 무조건 산에 오른다고 해서 모두 다 등산이 아닌데요. 네. 등산도 요령껏 해야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이런 말입니다. 등산을 통한 걷기는 심장, 폐는 물론이고요. 네. 인체의 모든 부위에 근육, 뼈, 관절 등을 골고루 사용하게 되는데요. 심폐지구력을 강화하고요. 또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도 등산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시간당 5,000에서 7,000 칼로리를 소모하게 돼서 등산은 크게 힘들이지 않고 지방 감량을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근력 강화에도 당연히 좋은 운동이고요. 생각보다도 등산의 운동량이 정말 대단하네요. 근데 이처럼 좋은 운동인 등산도 잘못하면 독이 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등산이 이처럼 좋은 운동이라 하더라도요, 잘못하게 되면 몸을 망치게 되는 것 맞는데요. 네. 등산을 처음 하는 초보자라든지 또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무리하게 산을 오르게 되면 네.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초보자가 등산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하고요. 또 처음부터 성급하게 걷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장시간 무리 없이 걸으려면 보폭은 좁게, 네. 또 속도는 느리게 하고 느리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속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또 발바닥 전체에 몸무게를 실은 상태에서 허리로 중심을 잡고요. 무릎으로 걷는다는 생각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정상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또 건강한 산행을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서 여럿이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여럿이 함께 오를 때에는 체력이 가장 약한 사람을 가운데 두고요. 네. 맨 앞과 뒤로는 등산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감싸면서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지치고 힘들 때는 입을 벌리고 호흡을 조절하면서 걸어야 하고요. 특히 초보자는 등산을 잘하는 숙련된 앞사람의 발 뒤꿈치를 보면서 네. 한 걸음씩 이렇게 차근차근 전진하는 것도
올바른 산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하면 약이 되고 잘못하면 독이 되는 등산. 건강하고 안전한 산행을 하려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해서 여럿이 함께 다니는 것을 권장한다는 교수님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면서 봄철 몸도 마음도 건강한 산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안전생활을 위해 안전수칙을 속속들이 짚어보는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 교수님, 오늘 안전연구소에서는 이 봄철에 주의해야 하는 산나물, 약초와 독초에 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몸에 좋은 봄나물 잘못 알고 드시다가는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또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요즘 같은 봄나물을 채취하는 시기를 맞아서 봄나물과 생김새가 비슷한 독초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가 됩니다. 정말 요즘 야외로 나가보면 뭐 운동 삼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도 많지만 산에서 봄나물을 채취하는 분들도 크게 늘고 있는데 독초를 약초로 알고 캐와서 먹고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독초로 잘못 착각할 수 있는 나물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네, 평소 헷갈리기 쉬운 봄나물로 잘못 오인할 수 있는 독초에 대해서 네. 약초 전문가께서 자세히 알려주시겠다고 합니다. 산에서 봄나물로 착각하고 독초를 잘못 캐먹다가 병원으로 가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봄나물로 오인하기 쉬운 독초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나물 중 하나로 곰치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곰치와 비슷하게 생긴 동이나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초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곰치와 동이나물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곰치는 잎에 광택이 없고 고운 털이 있는 반면에 동이나물은 잎에서 광택이 나고 곰치와 달리 잎에 털이 없습니다. 산마늘과 박새도 모양이 비슷해 혼동되는데요. 먹을 수 있는 나물인 산마늘은 마늘향이 강하고 잎이 두세 장 정도 붙어 있으며 털이 없습니다. 독초인 박새는 줄기에 큰 잎이 여러 장 달려 있고 잎 가장자리에 털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당귀와 지리강활이라는 독초도 생김새가 비슷해 혼동하기 쉬운데요. 약초인 당귀와 독초인 지리강활도 반드시 갈아서 채취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면 둘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겠는데요. 당귀는 이파리가 서로 붙어 있지만 지리강활의 잎은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봄나물은 알고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잘못 먹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네, 평소 모양으로는 구분하기 힘들었던 봄나물과 독초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요. 봄향기에 취해서 무턱대고 산나물을 아무거나 먹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립공원이나 사유지에서 나물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것, 이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네. 또 도로변이나 공원에서 자라는 식물에는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봄나물이라고 절대 아무 데서 캐 드시면 안 된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을 생각해서 먹은 봄나물이 독나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렇게 독초에 관한 소중한 정보를 잘 듣고 또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실수로 독초를 약초로 알고 먹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아무래도 뭐 병원 가기 전에 응급처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첫 단계인 응급처치,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독초를 먹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동작 소방서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독초를 산나물이나 약초로 오인해 복용한 후 설사, 구토, 복통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로 신고하셔야 하고 독초가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켜야 합니다. 환자의 왼쪽 배가 바닥에 닿도록 옆으로 눕히는 자세가 좋은데요. 이런 자세는 위장 내 독초가 십이지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독초를 복용한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억지로 토하게 하지 말고 병원으로 이동할 때는 반드시 환자가 섭취한 독초를 가지고 가는 것이 빠른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수로 독나물이나 독초를 먹고 복통을 일으킬 때는 이 환자의 왼쪽 부분이 지면에 닿게 옆으로 눕히는 것이 중요하군요. 근데 왜 꼭 왼쪽으로 눕혀야 하죠? 네, 먹은 독초의 유독 성분이 위장을 지나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네. 제거해내기가 무척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위장 쪽에 머무르도록 해두면 빨아들이는 이 석선 치료라든지 또 위장 세척 같은 독성분 제거 치료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인데요. 보통의 경우에 음식물을 섭취하고 1시간 정도가 지나면 네. 음식물이 위장을 지나서 위장의 오른쪽 아랫부분에 위치한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복부의 왼쪽 면이 지면에 닿게 하고 누우면요, 독성분이 오른쪽 윗부분에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지연되거든요. 네. 그래서 환자의 신체 왼쪽 부분이 바닥을 향하게 옆으로 눕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법이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병원에 갈 때는 섭취한 독초를 반드시 지참하고 가시면 치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안전연구소 알아야 산다에서는 향긋한 봄향기에 취해 까딱 잘못 먹었다가는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도 있는 봄나물과 독초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영주 교수님의 요점 정리로 다시 한번 체크해봅니다. 봄철 잘못 알고 드셨다가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봄나물과 독초에 대한 감별법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이나 사유지에서는 무단 채취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내들에 도단하는 나물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캐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특히 도로변이나 공원은 중금속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나물이나 약초로 보여도 절대 손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곰치와 당귀처럼 평소에 자주 드시는 나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겉모양이 나물과 비슷해도 드시면 병원 신세를 지게 할 독초일 수 있습니다. 혹시 실수로 독초를 먹었을 때는 독성분이 12지장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시간 내에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자 몸의 왼쪽 부위가 바닥 쪽으로 향하게 눕혀야 하고요. 병원으로 갈 때는 섭취한 독초를 꼭 가지고 가야 신속한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제대로 알고 드시면 약이 되는 봄나물도 잘못 먹으면 독나물이 될 수 있습니다. 봄향기에 취해 안전까지 망각하시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도로 위의 폭력이죠. 보복, 난폭 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얼마 전 전남 광주에서는 양보를 안 했다고 집요하고 혐오스러운 방법까지 동원해서 보복 운전을 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이 30대 여성이 딸을 데리러 가려고 차에 시동을 걸던 중에 SUV 차량이 갑자기 급제동을 하고 사과도 없이 이렇게 가버리자 네. 이 여성이 화가 나서 따라가면서 수차례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에 분이 풀리지 않아서 그 차를 잘 기억해 놓다가 심야 시간을 틈타서 그 차량에다가 개똥까지 투척하는 집요하고도 아주 혐오스러운 보복을 자행했는데요. 이처럼 일종의 분노 조절 장애에서 출발하는 이 보복 운전은요, 정말 집요하고 흉포함을 넘어서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 보복 운전, 난폭 운전은 운전이 아니라 엄연한 폭력 행위이고 범죄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는 보복, 난폭 운전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안전은 우리들의 공동 운명이기 때문입니다.